구심 분석적 관점에서 구조 분석이라는 용어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세계의 심리 구조, 즉 자아 원초와 초자아의 관점에서 심리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본래 프로이드가 먼저 나온 지형학적 관점과 비교하는 데 사용한 용어이다. 둘째,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구조 분석은 하트만, 특히 라파포트와 질의 관점을 가리킨다. 이들은 자아 심리 과정의 통로를 결정하는 잘 변하지 않는 구조 혹은 형태들, 이러한 심리 과정 혹은 기능 자체 그리고 역치들의 조합으로 본다. 임상적 관점에서 구조 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 두 번째 방식은 주로 1차 과정 대 2차 과정 사고와 관련된 인지 구조와 방어 기제의 구성 및 성격 방어적 측면을 다루는 방어 구조를 강조한다. 구조 분석이라는 용어의 세 번째 의미가 있다. 최근 이 용어는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구조, 화생물 분석을 기술하는 데 더 자주 사용한다. 구조 분석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는 물론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하트만의 개념에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원초와 자아, 초자아를 심리장치의 세 가지 전반적 구조로 보고 이들은 각각의 기능으로 정의되며 전체적인 구조 내의 하부 구조는 특정한 기능에 의해 결정되고 다음의 하부 구조는 새로운 기능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필자는 우선 자아를 전체 구조로서 하부 구조와 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 보고 구조 분석을 적용할 것이며 다음으로 이런 유형의 정신병리와 관련 있는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특정한 구조적 파생물을 분석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 구조 분석이라고 하지만 구조 분석을 뭐라고 이해하는가는 학자마다 다를 수 있겠죠. 구조라면 스트럭처라는 말인데 프로이드의 원래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 이론이 초기에 있었던 게 지형학적 이론이죠. 지형학적인 토포그래피컬 띠어리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그 자체가 하나의 구조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나왔던 지형학적 이론을 1차 구조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1920년대에 가면서 우리 마음의 삼중 구조, 이드, 이고, 슈퍼 이고라는 이런 마음의 어떤 구성 요소를 마음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봤던 것을 이걸 2차 구조 이론, 혹은 그냥 구조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의 구조 이론에 따르면 의식과 무의식, 전의식 이런 쪽에서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겠죠. 초기에 그래서 우리가 꿈 분석할 때 무의식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고, 그런데 프로이드가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을 가져오면서 자아와 이드 관계에서의 어떤 갈등 구조, 컴플릭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슈퍼 이고하고 초자와 자아 간의 어떨 때는 동맹을 통해서 이들을 억제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초자와 자아가 갈등 관계를 빚기도 하죠. 그래서 손자를 돌보는 방법에 관해서 시어머니하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이를 잘 돌보는데 동의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교육 방법을 놓고 서로 갈등을 빚기도 하죠. 그래서 이드하고 관계에서도 이런 서로 다른 견해를 취할 수도 있고 동맹 관계를 취할 수도 있지만 또 아이가 없어도, 그러니까 이드하고 상관없이 초자하고 자아 간의 갈등 구조가 생길 수 있죠. 너는 다른 며느리들은 잘하는데 너는 뭐 잘하는 게 왜 그렇게 없어? 라고 시어머니가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이 속에 초자와 자아 간의 갈등 관계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분석하는 게 이게 구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 본다면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기 표상이 있고 대상 표상이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자기 표상이 잘 통합되어 있는 분도 있지만 내가 이상적인 나와 부끄러운 나로 내 자아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을 수도 있죠.
분열되어 있다기보다 통합이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죠. 또 한쪽에서 내 안에 있는 중요한 내적 대상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 자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랑해주는 부모상도 있지만 나를 가혹하게 비난하는 부모상을 가지고 있겠죠. 이런 대상상 자체도 통합된 대상일 수도 있고 분열된 대상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상적인 나와 이상적인 부모가 이렇게 만나는 순간에 서로 잘 지낼 수 있겠지만 가혹한 부모와 내 쉐임풀한 내가 만나버리면 그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어쩌면 자아라고 얘기를 할 때도 이 자아나 셀프라고 얘기할 때도 이게 통합된 자아나 셀프일 수도 있고 분열된 나의 어떤 측면들일 수도 있고 대상 자체도 대상이 또 하나의 대상만 있는 게 아니겠죠. 우리 안에는 많은 내적 대상들이 있는데 그 내적 대상들이 통합된 대상으로 성숙하게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이상화된 부분과 어쩌면 아주 평가절하된 어떤 그런 대상들 그 대상상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많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분열된 대상상들이 외부에 투사되기도 하죠. 아니면 분열된 자기 모습, 자기 표상의 일부가 외부에 투사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의 내적 대상 관계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이런 내적 대상 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구조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아 심리학자들은 이 내적 대상 관계를 그냥 내적 대상 관계를 내적 표상이라는 개념과 연결시켜서 소화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개념. 그러면 자기 표상이나 대상 표상들은 어디에 있는 거냐? 이걸 하나의 이고 속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대상 관계 이론과 이고 사이칼로지를 융합해내는 어떤 이거 조화롭게 하나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대상관계 이론과 이고 사이칼리스를 각각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이고 사이칼리스 속에 대상관계 이론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어느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이해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또 대상관계 이론 속에서도 자아심리학에서 가진 이런 표상이라 이런 것들 자아심리학 쪽에서 개념화한 것들을 또 가져가서 대상관계 이론을 더 풍요롭게 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신분석 하나가 있는데 이걸 어느 측면에서 접근하느냐의 문제이지 사실은 이게 전체가 정신분석이라고 우리가 폭넓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어느 한 학파를 좋아하니까 나는 그쪽으로만 보고 싶어가 통하지가 않아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속에서 서로 갈등을 빚는 부분도 있지만 그 갈등을 빚는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임상에서 내담자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정신분석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 내담자에게 가장 적합한 접근 방법을 우리 무의식이 적절하게 선택하도록 우리가 이러한 이론은 모순을 조화로운 이론뿐만 아니라 모순된 이론까지도 우리 아까 소화해내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에스펙트가 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지는 우리의 어떤 훈련된 무의식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좀 우리의 무의식이 어떤 것을 선택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아 취약성의 특정한 측면, 즉 경계선, 성격 구조, 방어 특징은 원시적 기제가 우세하다는 점이다. 필자는 자아 취약성의 일반적 측면으로 세 가지 특징을 언급할 것이다. 불안내성 결여, 충동 통제 결여, 발달된 승화 통로 결여이다. 자기 대상과 대상상이 어느 정도 여기서는 자기상과 대상상이죠. 그 자기의 이미지와 혹은 자기의 표상과 대상의 이미지나 대상의 표상을 얘기하겠죠. 자기상과 대상상이 어느 정도 분화되지 않고 이와 동반해서 자아 경계가 느슨해지는 것은 경계선 영역에서 자아 취약성의 비특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측면은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병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맥락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성격 패턴의 경직성이 때로
자아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해된다. 성격 변이의 심한 경직성도 지나친 유동성도 그것 자체로 자아 강도나 자아 취약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둘은 성격 변이의 특정한 조직화 형태이다. 불안 내성 결여는 습관적으로 경험하는 불안에 어떤 불안이 추가되었을 때 내담자의 증상 형성, 외부 변형적 행동 혹은 자아 퇴행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 정도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불안의 정도가 아니라 불안이 추가되었을 때 자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 이것은 만성적으로 심한 불안 환자에게서 관찰하기 어렵다. 불안이 완전히 없는 것 자체가 불안 내성 정도의 지표도 아니다. 실제로 여러 주 동안 숙련된 진단적 검토를 통해 불안 내성을 확실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충동 지배적 성격 장애는 충동 통제 결여의 전형적인 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특정적인 일반화된 충동 통제 결여는 방어적 성격 형성의 일부로 매우 개별화된 충동 통제 결여와 구별되어야 한다. 필자는 표면적으로는 자아 취약성과 관련해서 충동 통제 결여로 보이는 것이 매우 특정한 방어 기제를 반영하고 해리된 동일시 체계가 의식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경우에 충동 통제 결여의 특정성은 충동 행동이 나타나는 동안 충동이 자아 동질적으로 체험된다는 것과 반복적으로 충동 통제를 잃는다는 것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내담자 성격 부분이 다른 자기 경험 부분과 정서적 접촉이 되지 않는 것과 이러한 해리된 돌파를 2차적으로 방어하는데 약한 부인을 사용한다는 것에도 나타난다. 반대로 비특정적 통제 부족은 유아성 성격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여기서 예측할 수 없고 변덕스러운 충동성은 단지 불안 혹은 특정한 추동 파생물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특정하게 해리된 동일시 체계의 상현이 아니라 심리내적 긴장을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들이 보더라인 환자들에게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충동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임펄스 컨트롤이 놓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충동이 왔을 때 그걸 컨테인하고 차분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바로 행동으로 나타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게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충동 통제 결여의 특정성은 충동 행동이 나타나는 동안 충동이 자아 동질적으로 체험된다는 것과 반복적으로 충동 통제를 잃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보통 보드라인 페이션들도 평소에는 자기가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걸 부끄러워하죠. 그렇죠. 부끄러워하는데 어느 순간에 충동이 올라왔을 때 그 시점에서는 충동을 그대로 행동화하면서 어때요? 그분들이 그때 그거 자체를 부끄러워하나요? 아니면 그것을 즐기나요? 즐기죠. 즐기잖아요. 이게 자아 동조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신탄이 가다는 얘기. 즐긴다는 게. 그래서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게 이게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플레서 언플레서 프린시플로 보셔야 돼요. 쾌락 불쾌락을 따라서 행동하는데 이분들이 충동이 없는 상태에서는 과거의 충동적인 행동을 부끄러워해요. 쉐임풀해요. 불쾌로워요. 언플레서로. 그런데 충동이 올라오는 동안은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 속에서 이게 섹슈얼한 충동이건 아니면 디스트럭티브한 공격적인 충동이건 이 충동을 발산하는 것 자체에는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레소가 따르기 때문에 이게 마약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중독이라는 게 행동 중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라면. 그러면 이게 보드라인 PT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쉐임을 느끼긴 하는데 그 쉐임을 느끼는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중독적인 행동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충동이 일어나는 동안은 그게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플레저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신탄이가 그때 이건 이 사람에게 만족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티피케이션이 있다는. 그 사람을 패면서 사람들이 어, 좋아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성적으로 왜곡된 성적 행동을 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잖아요. 쾌락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게 부끄러워지는 경우라는. 이거 디스타니 가지고 그때는 내가 왜 그랬어? 술 좋아하시는 분은 술 마실 때 굉장히 기쁘게 잘 지내다가 그 이튿날 실수한 행동을 생각하고 죽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상황들이 일어나죠. 나중에 가면 이거 디스타니가 있지만 그 순간은 이거 신타니가 나는데 어려움이 있죠. 이런 것도 그런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중에 그 상담 장소를 그렇게 옮겨요. 상담 시간을 막 옮긴다든지, 그러니까 상담을 어디서 만나기로 하면은 이제 그거를 막 자꾸 여기서 하자, 저기서 하자, 막 자꾸 옮겨요. 그 그러니까 시점이 이제 가까이 오면 옮기고 막 그러거든요. 자기 전능 통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주 그런다라는 거죠. 그 전능 통제, 자기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충동 통제하고도 연관이 되나요? 그거는? 충동 통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분의 어그레션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을 휘젓잖아요. 그렇죠. 그 상대방이 힘든 것을 보면서 어떤 우리 세이디스틱한 플레스도 있다는 거지. 과학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죠. 어쩌면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서 자기는 만족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노예처럼 부리면서 마스터는 기뻐하잖아요. 교수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 자신을 인상 데스크에 올려놓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많이 이제 안정화가 됐는데 되게 이제 이런 충동이 심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약속을 이렇게 해요. 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다가오면 가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변해요, 마음이. 마음이 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거는 조금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 조금 흔들리는 마음들은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심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문제는 뭘까요? 이런 경우도 이런 모든 거는 약속이 해당하는 다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그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 대상이 근데 그것도 일정한 대상은 아니고 네. 조금 대상보다는 저의 어떤 그 행동 특성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행동 특성인데 그 행동 특성이 대상 관계를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걸 보셔야 된다. 어떤 상황에 갈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가 봐요.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가기 싫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그 상황, 어떤 미팅이나 어떤 회합은 내가 그냥 그런 저항이 생기지 않고 그냥 거기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내가 의무적으로 만나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평소에는 가야지라고 내가 의지를 통해서 결정을 하지만 그 시점이 다가오면 그런 상황이나 그런 대상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나한테 불편함으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때 가기 싫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이모션이 이제 그 상황에서는 어쩌면 나를 이거 하나의 방어작용이죠. 어떤 면에서. 방어겠네. 예, 내 정서적으로는 사실은 내가 의지적으로는 거기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이런 분들하고도 만나서 좋은 얘기들을 해야 돼. 근데 그분을 만나게 너무 사실 정서적으로 힘든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내가 작정하고 이분 만나서 좋은 얘기 하고 싶어라고 내 의지는 얘기하고 있지만 내 정서는 이분 만나면 내가 정서가 힘들어져.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방어하면서 오늘은 왠지 가기 싫어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하고 이 충동통제 결연은 조금 다르죠? 약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 네. 이런 충동하고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발달된 승화 통로의 결연은 또한 평가하기 어렵다. 지적 수준과 특별한 기술과 같은 기질적 역량이 평가되어야 하고 내담자의 잠재력이 실제 성취와 비교되어야 한다. 또한 내담자의 사회적 환경도 고려되어야 한다. 자극이 매우 풍부하고 문화화된 사회 환경에서 경계선 내담자가 즐길 줄 모르고 창의성이 부족한 것은 최적의 환경에 부담적으로 적응하는 것에 의해 덮일 수 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심하게 결핍된 환경에서 만성적으로 가난하게 자란 내담자는 표면적으로 재미없고 기쁨이 없으며 비창조적으로 보일 수 있다. 반드시 더 깊은 수준에서 승화 역량이 부족한 좀 더 심한 측면을 드러내지는 않을 수 있다. 창조적 기쁨과 창조적 성취는 승화 역량의 주요 측면이다. 이것은 갈등 없는 자아 영역이 가용한 정도에 대한 가장 좋은 지표이며 따라서 이것이 없으면 자아가 취약하다는 표시가 된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컴버그 얘기가 별로 이 보드라인 환자에 대해서 특수하게 적용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승화 발달된 승화의 통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어떤 이고사이칼 쪽에서 우리의 드라이브는 성적 드라이브나 공격적인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아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좋은 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길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역동이지만 이게 역동 자체가 좋은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승화의 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은 기쁘게 자기 안에 있는 것 어떤 에너지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승화의 방법을 잘 이미 그런 승화의 길들을 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고 스트렝스가 강하기 때문에 보더라인적인 성향을 해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승화의 방법들이 없는 분들은 자기 역동 처리가 잘 안 되니까 이 충동에 따라서 승화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드러나 버리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역동들을 건강하게 사회적으로 용인되면서 사용하는 사람과 그 길들이 없어서 누구에게나 이고사이칼이나 클래시컬 이론 쪽에서 본다면 우리는 역동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이거 자체를 억누른다고 다 억누러지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깔끔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이게 자기를 표현하는 분과 그렇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눈총을 받으면서도 불가피하게 이걸 터뜨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승화에 대한 길을 잘 가지지 못한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건 단순하게 예를 들면 화가가 예, 교수님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똑같이 성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그렇죠. 사람이 예. 이제 어떤 그 그림으로 되게 멋지게 그런 성적 욕구를 발현해서 그림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굉장히 예술가로서 인정받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 뭐 그 욕구를 막 선 독착처럼 그렇죠. 뭐 그렇게 이상한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면은 그건 이제 승화의 통로가 없기 때문에 막혀 있는 거죠.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쪽으로 자기의 행동이 드러나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2번 1차 과정 사고. 그 라파포트는 1차 과정 혹은 2차 과정 사고가 무세한 정도에 따라 인지구조 수준을 분석했다. 실제로 이 구분이 경계선 성격 구조와 임상적 징후에 가장 흔히 고려되는 것이다. 신경증 환자, 전 정신분열증적 환자, 정신병 환자 간 구조 차이에 대한 그 라파포트 등의 많은 개념은 인지구조 수준에 대한 이들의 분석과 연결된다. 이들이 2차 과정 또는 1차 과정 사고가 우세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투사법 검사 배터리를 활용한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계선 성격구조 내담자는 임상 정신 상태 검사에서 사고 과정의 형식적 장애를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투사 검사에서 특히 비구조화된 자극에 대한 반응에서 1차 과정 사고가 나타난다. 그것은
원시적 환상, 형식적 검사 자료에 적응하는 능력이 약화되거나 특히 특이한 언어 사용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1차 과정에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 전에 보았던 대로 자아의 비특정적, 형식적 퇴행을 나타내는지는 의문이다. 1차 과정적 사고로의 퇴행이 경계선 성격 구조의 여러 측면의 마지막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1. 병리적이며 원시적인 추동 파생물과 관련된 초기에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재활성화. 2. 인지과정의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화된 해리 혹은 분열 기제라는 초기 방어 기제의 재활성화. 3. 자아 경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시적 자기상과 대상상의 부분적 재융합. 4. 점유, 역점유 균형의 일반적 변동으로 인해 자아가 원시적 인지체계로 퇴행하는 것이다. 근원이 무엇이든 1차 과정 사고로 퇴행하는 것은 경계선 성격 구조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이다. 투사 검사를 사용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계선 성격 구조 진단에 세련되고 자세한 심리 검사는 필수이다. 그래서 어쩌면 1차 과정, 2차 과정이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1차 과정만 가지고 있죠. 어떤 띵킹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이제 2차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그래서 리스러브는 합리적인 행동을 하다가 합리성을 벗어난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2차 과정이에요. 우리 리스너블 하다고 하는 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2차 과정인데 우리가 꿈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어때요? 비논리적이죠? 비논리적이죠. 그래서 어른이 아기가 됐다가 애와 어른이 하나이기도 하고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 있기도 하고 시와 장소가 전혀 구애되지 않고 우주로 갔다가 지구의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장애에도 상관없이 시공간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런 사고가 1차 사고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보통 사람들이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사고나 행동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게 1차 과정 사고 속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 우리가 보통 요즘 아이들 보면 저 사람 4차원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 4차원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합리성을 벗어났다는 얘기죠. 엉뚱하다. 엉뚱하다. 일반적인 사고방식하고 벗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판타지의 세계죠. 이게 어떤 제가 ICP에서 금년 가을부터 겨울 학기하고 그 다음 학기에 언컨셔스 판타지에 대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이 언컨셔스 판타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는 어쩌면 또 무의식의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융 시간에는 무의식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지만 또 스페시픽하게 임상적으로는 언컨셔스 판타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쪽에서 좀 좁혀서 강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계선 성격 구조의 방어 기제. 자아 발달과 통합에서 기본 과제는 초기와 후기의 내사와 동일시를 안정된 자아 정체성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리비도 추동 파생물의 영향으로 형성된 내사와 동일시는 먼저 공격적 추동 파생물에서 이루어진 경우와 분리되어 구축된다. 즉, 좋은 그리고 나쁜 내적 대상 혹은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내사로 된다. 내재화된 대상관계를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는 것은 처음에는 단지 초기 자아의 통합 부족으로 생긴다. 원래는 통합 능력의 괴로로 생겼는데 나중에는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긍정적 내사, 리비도 추동 파생물의 영향하에서 형성된 내사와 동일시, 내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자아 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아에 의해 방어적으로 사용된다. 처음에는 통합되지 않아서 생긴 자아의 방어적 분할이 나중에는 다른 목적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분열 기제이다. 이 기제는 생후 첫 해 동안 자아 발달의 초기 단계에만 정상적으로 사용된다. 다음에는 억압과 억압 관련된 기제들, 반동 형성, 고립, 무효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더 높은 수준의 자아 방어에 의해 신속히 대체된다. 이 모든 것은 의식적 자아로부터 추동 파생물 혹은 추동 사고의 표상 혹은 둘 모두를 거부함으로써
심리 내적 갈등에서 자아를 보호한다. 한편 이 기제와 필자가 언급할 다른 관련 기제들이 지속되는 병리적 상황에서 분열도 자아를 갈등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러나 그것은 심하게 갈등되는 것, 즉 공격적으로 결정된 그리고 리비도적으로 결정된 내사와 동일시를 적극적으로 떼어서 유지하거나 해리시키는 것을 통해서인데 이것은 의식되는지 상관없이 일어난다. 이때 추동 파생물은 정서, 사고, 동작으로 충분히 의식화되지만 의식적 심리 경험의 다른 영역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 병리적 상황하에서 모순되는 자아 상태가 그대로 활성화되고 이 모순되는 자아 상태가 서로 분리되어 유지될 수 있는 한 불안은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그런 상태는 정상적으로 안정적 자아 정체성에 이르는 통합 과정에 매우 치명적이며 정체성 혹은 혼미 증후군의 바탕이 된다. 그 정체성 혼미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억압이라는 기제보다 그 이전에 발달하는 게 분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우리가 방어. 자기가 의식을 하고 있지만 그 의식이 어느 순간마다 특정한 의식만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의식된 순간의 것과 이게 통합이 안 일어나요. 하나의 인격이 오늘은 내가 저분하고 관계에서 내가 저분하고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분이 너무 나에게 힘들게 해서 저분의 저런 점 때문에 내가 오늘은 저분에게 조금 심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나는 통합된 인격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저분하고 오늘은 내가 굉장히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그 다음날 어느 순간에는 저 사람 내가 굉장히 가혹하게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이 오늘 가혹하게 하고 있는지 내가 저분을 전체적으로 저 사람한테 참 좋은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저분이 조금 너무 나한테 잘못하고 있어서 그 지점만을 내가 가지고 저분을 통합적으로 보면서 선생님 참 좋은 분인데 오늘은 왜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얘기를 자꾸 하셔서 제가 힘드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선생님에게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통합적인 인격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주 화기애애했다 그 다음 순간 자기에게 어떤 불편한 상황이 나오면 바로 공격해버리는 이런 패턴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아주 따뜻하게 하던 나와 지금 공격하는 나는 전혀 다른 인격처럼 통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분은 이게 해리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의식 상태예요. 의식 상태이지만 통합된 인격으로서 이번에 전번에 따뜻했던 내 모습과 현재 가혹한 내 모습을 내 안에 내가 이분에게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분이 잘못하는 부분에 불편한 부분 때문에 이분하고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전혀 불편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사용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갈등 구조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분열을 시켜버리면 가능하죠. 그냥 하나는 억압을 시켜서 해결을 하는 사람, 원초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억압이라는 기제는 상당히 발달된 사람만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분열이라니. 그래서 분열된 인격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조금 납득이 가시나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그 해결이 안 된 그 고착점이 있는가, 억압을 사용하는지, 그렇죠. 아니면 분열인지 그 네. 방어 기제를 봐서 사실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정신적인 구조가 어디에 고착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금은 아니지. 어쨌든 그 자기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부인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부인을 많이 하죠. 네. 그냥 안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쓰는 가장 처음 방어가 뭐예요? 무서우면 자기 눈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나 안 봤어? 봐도 뭐 안 본 것으로 치는 게 이게 부인 기제라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초기에 썼던 그 방어 기제를 계속 쓰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썼던. 거짓말을 많이 하나 봐요. 그렇죠. 거짓말도 서슴없이 해요. 거짓말을 많이 해요. 경계선 그 이제 성격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아 초기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기로 보는 게 있잖아요. 이 굳은 베드가 나눠지는 거가 그 베이비 초기에는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여기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시기를 못 넘어간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멜라니 클라인 식으로 얘기하면 네. 처음에는 나쁜 대상과 좋은 대상으로 분리해 있다가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합쳐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 시기나 구체적인 것은 각각 다르지만 또 이고 사이카레시스트는 분리 개별화 과정을 초기에 어떤 심바이오시스 단계에서 분리 개별화로 가는 과정, 그래서 나중에 심리적인 탄생이 일어나는데 분리 개별화하는 과정도 상당히 오랜 기간, 한두 살 사이에 분리 개별화가 일어나는데 분리 개별화 과정 속에서 아직 이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경계선 장애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초기 공생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분들은 사이카틱 퍼스널리티 오버이제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사이카틱한 상태에 그런 병리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초기에 너무 심한 박탈을 가진 분들은 분열이나 심한 우울이나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들이 꽤 있죠. 그 뭐라 그럴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몰라 하고 초기에 그런 전이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피곤한 느낌들. 그렇죠. 그래 말하자면 이 인격이 사기 그릇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있죠. 맞아요. 그냥 유리 같은 느낌. 유리 같은.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처럼 좀 느껴지는 것들을 좀 경험하니까 되게 이렇게 경계선 분들을 만나는 게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하고 엄청 피곤한 일이죠. 되게 두렵고 막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이분들의 대상 관계가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 이상화하는데 아이디얼라이즈드 아비트로 했다가 나중에 바로 우리가 이분들에게 높은 자리로 올려질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올라가면 갈수록 떨어질 때 충격이 큰 디밸리에이션이 바로 일어나 버려요. 자기 만족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로 형편없는 존재로 공격하는 거니까 이 일정한 대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도 혼란과 불편함 내지는 심한 경우에 공격받는 느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죠. 그런 우리의 역전이들은 이분의 불안하고 어떤 지금 같은 수준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통합되어 있지 않은 모습, 그 인격 체제가 우리 안음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 우리가 갈갈이 찢겨지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 셀프 자체가 분열되어 있으면 대상도 분열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분열된 우리의 어느 한쪽, 이것도 우리가 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분열된 것을 가져다가 우리를 채워버리니까 우리는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분열된 어떤 파편화된 누군가가 느꼈던 그 셀프의 모습을 우리가 픽업하니까 우리가 감당이 어려워지는 거죠.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되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고 무서울 정도로 그리고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꿰뚫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떠면 그냥 대부분 우리 프리앤포는 아주 전반적인 거지만 이분들은 무의식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 감각이 뛰어나서 그리고 어쩔 때는 되게 무화를 줄 때가 있어요. 무한을 주죠. 상담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어떤 말 편안하게 했더니 선생님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뭐라 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세요? 갑자기 너무 맥락이 안 맞게 껑충 이렇게 막 턴오프를 한다든가 되게 사람을 무한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게 무한해지는 게 뭐냐면 이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 상담자를 이상화하다가 상담자를 디밸류에이션 할 때는 자기가 아주
그랜디오스 셀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야단치는 사람이 된다니.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피해자로 선생님이 무서워요. 그 벌벌 떨다가 어느 순간에는 바로 이게 바로 전환이 일어나. 자기가 지금 이런 걸 다 알고 있고 하고 있는데 자기가 공격자가 어그레서가 되기도 하고 티처가 되기도 여러 모습으로 우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아주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나를 빅팀을 만들어내니까 내가 무한해지는 거죠. 꼼짝 못해. 그래 자기가 부끄러웠던 모습을 우리한테 줘버리다. 자기의 셀프의 투사가 일어나죠. 그것도 쉐임풀한 자기 셀프를 나한테 투사하니까 내가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역전이 속에 우리가 꼼짝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너덜너덜해져요 나중에. 그렇죠. 굉장히 무능한 내담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감히 항변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우리가 느껴져요. 그 대상이. 대상 관계가 내재화되기 위해서 초기 자아가 빠르게 연속해서 성취해야 하는 두 필수 과제가 있다. 1. 초기 내사와 동일시 부분을 형성하는 자기상을 대상상으로부터 분화하는 것. 2. 리비도적 추동 파생물의 영향하에서 형성된 자기상과 대상상을 공격적인 추동 파생물의 영향하에서 형성된 자기상 및 대상상과 여기 추동 파생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추동이라는 말은 역동, 드라이브라는 용어일 거예요. 그리고 파생물이라는 데리버티브라고 그러니까 드라이브 데리버티브라고 얘기를 하죠. 그 역동 파생물. 그러니까 우리가 역동 파생물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추동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인스팅트다, 드라이브다고 하는 것은 직접 눈에 볼 수 없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 역동으로부터 생겨나는 것들은 우리가 그의 일단 무의식적인 단계를 거쳐 의식화될 수 있죠. 그래서 무의식적 소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꿈을 뭐라고 보통 프로이드가 정의했어요. 소망 충족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꿈속에 드러난 현상은 전의식적인 거죠. 전의식적인데 전의식은 무의식으로부터 온 거라고 본다면 무의식적인 소망이 전의식을 거쳐 의식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망을 잘 분석하면 소망 중에는 성적인 소망과 공격적인 소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하고 친해지고 싶고 어떤 면은 성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내 마음에 생겨난다고 하는 건데 어떤 무의식으로부터 이 드라이브로부터 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저 친구를 보기만 해도 지금 미워 죽겠어요. 한번 패주고 싶어 라는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내 어그레션이 지금 그 밑바닥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감지되는 것은 간접적으로 드라이브를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파생물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은 역동 파생물이다. 그래서 하나의 공격성을 리비도의 파생물을 우리가 가지는 경우도 있고 어그레션의 파생물이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비도를 배경으로 어떤 파생물이 왔다고 한다면 역동 파생물, 리비도적 파생물, 리비디널 어떤 드라이브의 데리버티브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로부터 생기는 자기상이라고 한다면 자기도 굉장히 사랑하는 존재일 가능성이 있죠. 상대방도 사랑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겠죠. 우선 대상상, 그러니까 여기서 셀프 표상, 자기의 이미지나 자기의 표상, 셀프 이미지나 셀프 레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대상도 마찬가지죠. 내가 따뜻한 마음이 있을 때는 대상도 따뜻한 대상을 우리가 만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대상 표상 자체도 리비도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공격성을 배경으로 한 어떤
여기서 얘기하는 드라이브 데리버티브, 역동 파생물, 공격적인 역동의 파생물이 우리한테 생겼을 때 그걸 배경으로 우리의 자기상이 결정되든 내가 굉장히 이 공격적인 내 셀프 모습이 또 가질 수 있겠죠. 대상 자체도 굉장히 공격적인 대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달 과정이 중요한 것은 자기와 대상을 구별해내는 것도 우선 중요한데 또 하나는 자기의 이미지 속에 공격적인 이미지와 그리고 사랑하는 이미지, 리비드너라는 이미지와 어그레시브한 이미지가 같이 있는데 이게 통합돼야 된다. 내가 어쩔 때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어쩔 때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주장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공격을 받으면 분명하게 또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내 셀프 프리저베이션을 위해서 나를 보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두 가지 표상들이 하나로 묶는 작업. 내가 그냥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존재라고 나를 이상화해버린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나를 보호하기엔 공격적인 측면 그리고 나를 주장하는 측면 이건 유리돼 있죠. 그러면 내가 통합되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나는 아주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만 계속 가지고 그 속에 매달려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어떤 분열되어 있는 이 측면이 어느 순간에 드러나면서 다른 인격으로 드러나 버리다니. 아까 어떤 학생들 간의 관계에서 어느 선생님이 보였던 그 모습이죠. 굉장히 자기는 따뜻하고 사랑하고 사람들 배려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나라고 치는데 이게 나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까지 돌아보지 않았던 또 나의 다른 측면 공격적이고 하쉬하고 공격하고 자기를 방해해내는 이런 내 모습이 나라고 하지 않았던 이 나가 나를 점령해버리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라고 이해했던 자기는 사라지고 새로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혼내고 가혹하게 대하는데 이전에 따뜻한 자아가 이 두 개가 통합되어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하시한 정도가 원시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어가 없는 망아지처럼 돼버리잖아요. 이게 의식이 있어서 아 내가 오늘 저 사람한테 좀 혼을 내야 돼 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자기의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불가피해서 이 사람에게는 오늘 좀 야단을 쳐야지 해서 야단을 치는 분의 모습과 이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거침없이 야수처럼 공격하는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이게 임상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조금 이해가시나요? 아니 근데 그거 들으면서 하나 좀 의문이 나는 게 그 이제 이렇게 통합이 되어서 사실은 어떤 두 개의 그런 드라이버가 통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냥 어떤 공격성이라는 게 물론 다른 방법의 형태로도 나타나지만 그렇죠. 거의 공격하지 않고 그냥 착하고 그렇죠. 그냥 조용하고 그냥 그거 하나로만 되어 그래. 있는데 그걸 사실은 통합됐다고 볼 수는 통합이 아니에요. 그건 분열된 상태. 네. 그것도 분열되어 있는 거죠. 그 자체가 분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상화된 존재로만 남에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분열이 극단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까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 장면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그렇지 그렇죠.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세게 되어 있잖아요. 뭐 물이 있으면은 빵꾸가 났으면 세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선가 나타날 수밖에. 그러니까 교단에서는 아주 나이스하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으로서 나이스하게 활동하는데 집에 오면 사모님한테 꼭 그렇게 나이스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단에서는 정말 나이스하고 그렇게 젠틀한 그런 분들이 또 주로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제 그렇죠. 성직자들한테 많이 있는 집에서는 막
그러니까 학대나 폭력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게 심각한 문제라. 이런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을 극대화해서 살아내야 될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존경받아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취약하죠.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사회가 또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상적인 선생님이나 이상적인 목사님이나 이상적인 신부님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분열시켜서 살 수밖에 없는 묘한 상황이 되니까 거기서 버림받은 자기의 다른 모습, 그 욕동을 근거로 한 그래서 공격성 추동으로부터 발생한 자기상이 있는데 이 자기상이 계속 죽어 있을 수밖에 없다. 어디에선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 통합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그러면 전혀 의외로 드러나는.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교수님. 제가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돼 있으면 자기 안에 갈등이 생겨요. 항상 자기 안에 내가 존경받는 선생님으로서 내가 행동해야 되는데 하지만 내가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서 내가 레귤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파괴적이 되지 않으면서도 내 공격성을 사용해서 건강하게 대인관계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속에서는 갈등을 자기가 담아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만약에 분열되어 있으면 이 갈등의 과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갈등의 과정이 없으니까 좋을 때는 끝없이 좋아요. 근데 나쁠 때는 아무런 제재가 없이 그 나쁜 사람 모습 원형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게 신경질적인 거고 분열이 있는 게 경계선적인 거로 구분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 이 부분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전까지의 정신분석에서는 갈등을 분석을 하면 갈등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대 갈등 이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가르치는데 찰스 브렌너라는 유명한 학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 중심으로 해서 이고 사이칼리스트 중에 첨단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정신분석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분석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우울이 다 사라지거나 불안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우리는 누구나가 우리의 욕동의 만족과 방어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활동은 항상 욕동의 만족과 그리고 방어가 함께 있는, 그 순수하게 방어만 하거나 순수하게 욕동 추구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만족을 얻는 부분도 있지만 또 비난받지 않고 또 내가 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은 어떤 범위, 그 방어적인 측면, 최소한의 방어 속에서 최대한의 욕동 만족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신분석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갈등을 없애려고 하거나 불안이나 우울을 다 없애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불안과 우울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불안을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까 나온 얘기 중에 불안 내성이 약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불안 내성 결여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얘기죠. 경계선적 환자는 이 불안이 조금 더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불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의 갈등이 없거나 불안이나 우울을 하나 느끼지 않아서 건강한 게 아니라 불안과 우울을 컨테인할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마음의 갈등을 있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는 힘이라니.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성진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보드라인 환자의 경우는 이 갈등을 마주하지 않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뉴라틱한 환자들도 이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이 갈등 구조를 자기 안에서 품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찰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다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렇지만 내가 오늘 좀 불안하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아니면 오늘은 내가 좀 양보하지. 이러면서 내가 내 스스로 셀프 레귤레이션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셀프가 응집력 있는 셀프가 되면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 구조를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에 갈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분은 굉장히 방어적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기쁨만 있어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다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참 난 축복받았어요라고 하는 분들은 깊은 방어 구조가 그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상 자체도 여기서 아까 셀프의 분열 얘기를 해, 분열이나 통합의 결여가 있는데 대상 자체도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것은 대상 쪽에는 이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 아브젝트하고 배드 아브젝트가 있는데 원래는 하나의 원 아브젝트인데 어린 시절은 이걸 성장 과정에서는 이걸 굿 아브젝트하고 배드 아브젝트로 나누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정의 구조에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숙해가 나가면서 어머니가 나에게 따뜻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어머니가 나를 엄하게 다스리는 어머니이기도 하다는, 그래서 이분이 한 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야단치지만 사랑하는 어머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보드라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분들이 투사해내는 대상은 아주 좋은 대상이거나 아주 나쁜 대상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양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 속에서 이분들이 느끼는 것, 그리고 역전이 속에서 우리가 감지하는 느낌 자체가 통합된 느낌이야. 내가 대상으로 있지만 내가 쪼개져 있죠. 내가 내 모습대로 이분들에게 나를 드러낼 수 없는 거죠. 내 모습대로 나를 드러낸다면 이분이 그걸 수용해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이 요구하는 대상이 되어준다는 게, 그래서 분열된 모습으로 내가 컨테인해야 된다는 게 고통스럽죠. 그리고 원래 또 분열된 것 중에서도 나의 분열된 모습이 아니라 남의 분열된 것을 더 씌웠으니까 더 힘들죠. 내 것의 일부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나은데 이게 내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인데 그게 아주 좋기만 하거나 아주 나쁘기만 한 거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내가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내담자를 만나는 게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과제는 1차적 자율성 장치의 발달의 영향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된다. 그 장치는 내사와 동일시 과정이 작동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지각과 기억 흔적이 저장되고 통합됨으로써 자극의 원천과 지각의 분화된 특성을 구분하고 점차 대상상으로부터 자기상을 구분하게 된다. 또한 추동 욕구의 만족과 적절한 좌절은 자기상이 대상상으로부터 분화되는 것을 촉진한다. 왜냐하면 리비도적 만족은 자기와 대상의 상호작용에 점유되어 이 영역에서 분화를 촉진하며, 좌절은 만족시켜주는 대상이 없다는 고통스러운 자각을 가져오고 따라서 자기와 자기가 아닌 것을 분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추동 욕구의 지나친 만족은 자기와 대상 간 분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임상적 관점에서 초기 추동 욕구, 특히 고한기적 욕구의 지나친 좌절은 자기와 대상 간 분화가 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나친 좌절은 자기상과 대상상이 퇴행적으로 재융합하려는 정상적인 경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는 절대적 만족을 다시 얻기 위해 자기와 대상 간의 초기 융합 현상으로 나타난다. 위에 언급한 두 번째 과제는 리비도적 추동 파생물의 영향하에서 만들어진 자기상과 대상상이 공격적인 추동 파생물의 영향하에 형성된 자기상과 대상상과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화된 좋기만 한 대상상은 나쁘기만 한 대상상과 통합되어야 하며, 이것은 좋은 자기상과 나쁜 자기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통합 과정에서 부분 자기상과 대상상은 전체 대상상과 자기상으로 통합되고,
따라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은 서로 점점 분화되어 더욱 실제적이 되게 된다. 여기에서 어떤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이 자아심리학적인 네. 용어와 버무려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멜라니 클라인 얘기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을 여기서 다시 읽는데 자아 표상이나 대상 표상이라는 이런 개념들 자아심리학에서 쓰는 용어들을 잘 사용해서 더 잘 알아듣게 쉽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 컴버그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정신 분석 학계의 정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분은 사실은 대상관계 이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미국에. 그런데 미국의 주류는 자아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자아심리학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상관계 이론을 충분하게 다 이 자아심리학에서 받아들이도록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한 공헌이 있어요. 그래서 자아심리학과 대상관계 이론이나 대인관계 이론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인티그레이터라고 할까요? 통합자의 역할을 이분이 잘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삶의 배경과 관련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은 원래 비엔나에서 출생하신 분인데 유럽 분이죠. 그래서 유럽인으로서의 컴버그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성장한 것은 젊은 시절에 초기에 성장하고 교육받은 것은 칠레예요. 남미, 칠레요? 그러니까 남미인으로서의 컴버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 와서 활동하면서 그 북미인으로서의 컴버그죠. 그래서 유럽, 북미, 남미 이게 다 통합해내는 과정이니까 이론 자체도 이분은 통합적인 이론을 지금 읽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부분을 읽으면 내가 어디서 많이 읽은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새롭게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분을 대상관계 이론가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이고사이칼리스트라고 얘기하고 근데 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이분은 이고사이칼리스트로 남아있지만 사실은 대상관계 이론에서 본다면 대상관계 이론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걸 우리의 어떤 학자들을 보는 이분법 자체가 다 잘못된 거라고 봐야죠. 정신분석가는 이고사이칼리스트가 대상관계 이론가이고 대인관계 이론가이기도 하고 릴레이셔널한 관계나 어떤 인터서브젝티브한 이런 관계를 이해하는 분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해내는 게 어떤 정신분석인데 우리는 마치 어느 학파의 어느 한 퍼스펙티브가 더 우월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쪽에서 좁게 이해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정신분석 학계에서 논문들을 보면 보통 전체적으로 다 프로이드까지는 다 언급을 하는데 그 뒤에 다른 학파의 어떤 글들을 잘 인용하지 않고 셀프 사이칼리스트는 셀프 사이칼리지 안에 있는 문헌 중심으로 자아심리학자는 자아심리학자 안에 있는 이론 중심으로 대상관계 이론은 대상관계 이론가들끼리만 서로 인용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세계하고 괴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합해내는 작업이 정신분석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과정인데 이게 지난한 거죠. 사실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개개인이 인격을 통합해내야 되는 과제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분석학계에서도 이 인티그레이션의 문제는 끊임없이 과거로부터 지금 도전이에요. 어쩌면 이건 하나의 영원한 도전이겠죠. 그 과정 속에서 서로 발달해 나가는 거죠. 발달해 나가면서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어떤 우리 여러분이 상담가 입장에서는 어느 것을 배척하는 것보다는 좀 더 통합적인 그릇으로 이걸 담아내는 작업이 더 중요하겠죠. 이 두 과정은 정신병에서 아주 심하게 문제되고 경계선 성격 구조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 정신병에서는 자기상과 대상상 간 분화가 심한 결함을 보이고 자기상과 대상상 간 퇴행적 재융합이 원시적 융합 환상의 형태로 일어난다. 이와 동시에 자기와 자기 아닌 것 간 분화 영역에서 자아 경계가 흐려진다. 자기상과 대상상 간의 이러한 퇴행적 융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어난다. 일차적 자율성 장치의 발달의 결여, 기질적 불안대성 결여,
이때 작은 좌절조차도 견딜 수 없어 퇴행적 융합이나 융합 과정이 일어난다. 현실에서의 지나친 좌절. 4. 결과적으로 공격성이 지나치게 발생하거나 기질적으로 공격 추동의 강도가 지나치게 강할 때이다. 공격성 투사와 공격적 대상상과 자기상의 제4사를 포함하는 악순환은 정신병과 경계선 성격 구조, 발생 둘 다의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정신병에서 주요 결과는 자기상과 대상상의 퇴행적인 재융합이다. 경계선 성격 구조에서 우세한 것은 자기상과 대상상 간 재융합이 아니라 심화된 분열 과정과 병리적 고착이다. 경계선 성격 구조 사례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정신병 발생과 관련된 병인적 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자기상과 대상상의 퇴행적 재융합 혹은 자기상과 대상상의 미발달과 미분화가 우세하지 않다. 여기에서 발달상 주요 결함은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내사와 동일시를 통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공격적 그리고 리비도적 자기상과 대상상을 통합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계선 성격 구조 사례에서 1차적 자율성 장치 발달의 기질적 결함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아마 기질적 불안 내성 결여가 반대 특성을 가진 내사 통합에 방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격적 추동 파생물의 강도가 강한 것이 주요 병리적 요소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나친 공격성은 기질적으로 공격 추동이 강하든지 혹은 심한 좌절에서 유래하며 초기에 자기상과 대상상과 연결된 심한 공격적 추구와 자기 공격적 추구는 경계선 성격 구조와 연관된다. 자기상과 대상상이 서로 비교적 잘 분화되고 이 상들의 퇴행적 재융합이 비교적 없을 때 자아 경계의 분화는 비교적 혼란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전형적 경계선 내담자는 대체로 자아 경계와 현실 검증 능력이 온전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모순되는 자기상과 대상상의 통합 결여는 많은 병리적 결과를 낳는다. 분열은 자아 안에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긍정적 내사와 동일시를 보호하는 기본적 기제로 유지된다. 위험한 나쁘기만 한 자기상과 대상상이 있을 때 좋은 자기상과 대상상 및 좋은 외적 대상을 보존하려는 요구는 많은 보조적 방어 기제를 만들어낸다. 이 모든 보조적 방어 기제는 분열과 함께 경계선 성격 구조에서 특징적 방어 기제를 구성한다. 필자는 이 방어 기제를 이후에 생기는 덜 병리적 기제, 즉 신경증 내담자와 경계선 성격 병리가 아닌 내담자에게서 보이는 억압과 관련된 방어 기제와 구분하여 서술할 것이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여기에서 큰 얘기들은 대부분 나왔는데 방어 기제로서 이분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방어 기제는 아까 얘기한 리프레션 중심, 억압 중심으로 어느 정도 고도로 조금 발달된 방어를 쓰는 그러니까 이런 성숙한 방어 기제와 원초적인 방어 기제로 많은 부분들이 구별을 해요. 근데 그걸 또 원초적인 1차적 방어 기제를 주로 사용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1차적 방어 기제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로 빈번하게 이런 방어 기제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열이나 원시적 이상화, 투사 혹은 투사적 동일시, 그리고 부인, 전능과 평가전환.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임상적으로 다 거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읽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내재화된 대상관계 병리부터 49쪽부터 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어 기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 이 방어 기제들이 독특하게 이런 경계선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쓰는 원시적인 방어 기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방어 기제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거구나 하고 좀 실감을 하시게 될 거예요.